2019년 5월 27일 전라남도 순천시의 한 아파트에 여러 대의 구급차와 경찰차가 들이닥칩니다. 워낙 조용했던 동네여서 이웃들은 이런 모습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죠. 이 아파트의 6층 자택 안에서 한 여성이 사망했어요. 최초 신고는 같은 날 오후 3시 39분경 가족에 의해 신고가 됩니다. 가족은 출근했을 거라고 여겨진 이 여성이 전화를 너무 안 받아서 걱정을 하다가 직접 집으로 찾아왔던 거죠. 그리고 이 집 안에서 어딘가 이상한 흔적을 발견하게 돼요. 집안의 분위기 자체가 되게 어수선한 상태였고 뭔가 자연스럽지 않았다고 해요. 특히 바닥 이곳저곳에 흙자국이 나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바깥에서 가져온 것 같은 나뭇가지와 풀들이 집 안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채 발견이 됐던 거죠. 그런 것들을 급하게 치우고 닦아낸 그런 흔적들도 있었고요. 가족들이 급히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방 침대 위에서 사망한 여성의 시신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이 집에 사는 42세의 여성 박 씨였어요. 이렇게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일단 박 씨의 시신부터 살펴보는데 좀 이상한 부분이 많아요. 일단 시신은 이불을 덮은 채 침대 위에 반듯하게 누운 자세로 있었고 겉으로 봤을 때는 심정지로 인한 단순 변사처럼 보였단 말이죠. 관절이 굳어 있는 상태로 봤을 때 사망한 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걸로 추정이 됐고요. 자, 그런데 구급대원들이 박 씨의 머리 부분을 살피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신의 머리 뒷부분에 말라붙은 핏자국이 있었던 거예요. 무엇보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점은 이 머리카락이 젖어 있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머리카락에서는 나뭇잎도 발견이 됐는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집 안에서 이렇게 반듯한 모습으로 사망해 있는 시신의 머리카락이 젖어 있을 이유도 없고 더구나 밖에 있어야 할 나뭇잎이 묻어 있는 가능성도 없죠. 출혈도 심각해 보였고요. 특히나 이 머리 쪽 손상이 되게 심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주변 감식을 시작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이 또 발견됩니다. 이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되게 뭉쳐져 있는 진흙 같은 것들이 막 여기저기 떨어져 있었고 그 흔적이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발견이 된 거예요. 무엇보다 사망한 박 씨의 집 20m 아래에 있는 화단 쪽에 누군가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까지 발견이 돼요. 시신이 발견된 5월 27일 당시에는 아침까지 굉장히 많은 양의 비가 내렸던 날이었습니다. 시신의 머리에 난 상처와 젖은 머리카락, 그리고 머리에 붙어 있었던 나뭇잎들을 보면 마치 이 여성이 베란다 아래로 추락해서 화단에 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말은 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만약에 추락으로 인해서 사망을 한 것이라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시 자신의 집 안방 침대 위에서 발견될 수 있느냐는 거죠. 기이한 죽음인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경찰은 일단 이 아파트 내 CCTV를 확보해서 분석을 시작합니다. 그 결과 박 씨, 이 사망한 여성 박 씨가 전날인 26일 저녁에 집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했어요. 아무 문제 없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박 씨가 집 밖으로 나가는 모습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 CCTV를 관찰하던 경찰이 어딘가 굉장히 수상해 보이는 한 남성을 화면 속에서 발견하게 돼요. 짙은 보라색 상의를 입은 남자가 얼굴에 하얀 수건을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진짜 이상하죠?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CCTV에 본인의 신원을 감추기 위한 그런 의도성이 되게 짙게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경찰이 CCTV 화면 안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27일 오전 6시가 지난 시각에 분명 밖으로 한 번도 나간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던 박 씨가 이 수상한 남자하고 같이 아파트 정문으로 들어와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이 찍힌 거예요. 근데 이때 박 씨의 모습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온몸에 힘이 쭉 빠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CCTV 화면 속의 박 씨는 힘이 없이 온몸을 축 늘어뜨린 채 이 남성에게 안겨 있었는데요. 간혹 손가락을 좀 미약하게 움직인다거나 뭔가 말을 하려는 듯이 입술을 달싹거렸다고 해요. 처음에는 경찰도 남성이 박 씨의 시신을 옮기는 건지 이런 부분을 의심했지만 박 씨가 이렇게 직접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 이때까지는 생존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점이 하나 있죠. 이 남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이 수상한 남자. 그 전날의 CCTV를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이 아파트에 들어간 흔적이 없는 남자인데 갑자기 어디서 어떻게 등장을 했냐는 거죠. 그 비밀이 밝혀집니다. 자, 경찰이 27일 오전 5시 30분경, 그러니까 이게 언제냐면 사망한 박 씨가 CCTV에 힘없이 찍히기 30분에서 1시간 전이죠. 이때 빨간색 모자를 쓰고 정문으로 들어온 뒤에 엘리베이터를 탄 한 남성을 주목합니다. 자세히 살펴봤는데 아까 봤던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보라색 상의의 남자와 굉장히 비슷해 보였던 거예요. 키나 덩치 뭐 이런 것도 비슷했고 그냥 하는 행동들, 특징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흡사했습니다. 경찰은 CCTV에 찍힌 이 각각의 남성을 동일 인물로 특정을 했고요. 수사에 착수해요. 처음에 빨간 모자를 쓰고 등장한 남성이 신원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도중에 옷을 갈아입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남성은 힘없는 박 씨를 데리고 다시 6층으로 올라가고 약 1시간 정도 뒤에 이번에는 계단으로 내려와서 우산을 펼쳐 들고는 아파트 밖으로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경찰이 곧장 이 남성을 박 씨 사망의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고요. 신원 추적에 들어가죠. 이렇게 사건 발생 약 3시간 만에 남성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안에서 경찰에게 체포돼요. 남성의 집은 이 박 씨의 아파트에서 차로 10분도 안 걸리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검거 당시 그는 경찰이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이것만 봐도 벌써 자기를 잡으러 올 줄 알았던 사람인 것 같죠. 결국 경찰이 직접 문을 따고 들어가서 용의자를 검거하는데 성공합니다. 붙잡힌 남성은 당시 나이 36세의 정모 씨였어요. 정 씨는 박 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찾아간 거고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합니다. 정 씨의 주장에 따르면 박 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려는 순간 그녀가 완강하게 저항을 했고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박 씨가 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 씨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잠깐 부엌에서 물을 먹었는데 그 사이에 깨어난 박 씨가 갑자기 베란다 쪽으로 도주하더니 창문을 열고 아래로 뛰어내렸다는 겁니다. 겁을 먹은 정 씨가 그대로 도주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고 그러던 중에 화단에 떨어져서 신음하고 있던 박 씨를 발견했다는 거죠. 아직 죽지 않아서 박 씨를 안고 다시 박 씨의 집으로 올라갔는데 올라와서 또다시 성폭행을 시도했고 자신은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자신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성폭행 또한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걸 강조합니다. 당연히 이건 어디까지나 정 씨의 주장이기 때문에 100% 신뢰할 수는 없죠. 명확한 증거도 나와야 하고요. 경찰은 우선 강간치사 혐의로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죠. 국과수의 부검 결과가 나왔던 건데 박 씨의 사인이 추락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경부 압박 질식사였습니다. 목의 일부에는 강한 압력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골절 소견까지 있었어요. 이제 정 씨가 박 씨를 살해한 것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거죠. 추락한 박 씨를 다시 끌고 올라가서 성폭행을 시도한 뒤에 목을 졸라서 죽인 겁니다. 이에 순천경찰서는 사건 발생 이틀 뒤인 5월 29일에 피의자 정 씨를 성폭행 및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취재진 앞에서는 너무나도 뻔뻔했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 대답은 안 하고 회피하고 짜증내고 반성하는 태도라고는 정말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경찰은 초반부터 이 정 씨와 피해자 박 씨가 안면이 있는 사이일 것이라고 추정을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근데 그 관계를 들어보면 이 관계 자체가 되게 소름 돋아요. 어떤 관계였냐면 그러니까 박 씨가 정 씨의 회사 선배인 김 씨의 약혼녀였던 거예요. 예비 신부였던 거죠. 정 씨와 박 씨의 만남도 바로 이 김 씨 때문에 예비 신랑 남자친구 때문에 이루어졌던 겁니다. 회사 동료들이랑 함께 이 박 씨의 집, 피해자 박 씨의 집에서 술자리 모임을 가졌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이때 정 씨하고 박 씨는 딱 한 번 만났어요. 근데 이 딱 한 번의 만남 이후에 정 씨가 박 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겁니다. 더욱 믿기지 않는 사실은요. 사건 발생 전날인 5월 26일 밤에 이번에는 정 씨의 집에서 피해자 박 씨의 약혼자 김 씨를 비롯한 5명의 사람들이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피해자 박 씨는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자정 무렵 정 씨와 김 씨가 크게 말다툼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김 씨가
정 씨와 싸우다가 먼저 잠들었는데 정 씨가 잠든 김 씨를 내버려 두고 밖으로 나와서 10분 거리에 있는 박 씨의 집을 무작정 찾아갔다는 거죠. 정 씨는 이전에 박 씨의 집에 방문한 그 기억을 좀 떠올렸어요. 그리고 박 씨가 아파트 6층에 산다는 것까지는 기억을 했는데 호수가 생각이 안 났던 거예요. 그래서 복도를 막 헤매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박 씨의 집을 찾아내서 초인종을 눌렀던 거죠. 박 씨도 당황했어요. 새벽인데 갑자기 초인종을 누를 사람이 없잖아요. 처음에는 현관문 걸쇠를 풀지 않은 상태로 정 씨하고 대화를 나눴다고 해요. 이른 새벽 시간이기도 하고 딱 한 번 본 남자친구의 직장 동료가 뜬금없이 찾아왔으니까 당연히 경계심이 들겠죠. 근데 여기서 정 씨가 아주 그럴듯한 거짓말을 합니다. 아주 악랄한 놈이에요, 이거. 마치 남자친구 김 씨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갑작스럽게 상의할 게 있다. 이런 식으로 둘러대면서 문을 열게 만든 거예요. 박 씨는 당연히 남자친구에게 큰일이 생긴 줄 알고 문을 열어줍니다. 정 씨가 횡설수설하니까 박 씨가 커피까지 타줬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 씨가 본색을 드러냈죠. 성폭행을 시도합니다. 제압을 하는 과정에서 목을 조르면서 박 씨가 잠시 기절을 했거든요. 근데 정신이 들자마자 박 씨가 베란다 쪽으로 도망을 쳐요. 그렇게 아파트 20m 아래로 추락하게 된 거죠. 그런데 박 씨가 추락하자마자 정 씨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세요? 박 씨 옷장을 열어서 옷장 안에 있는 남자친구 김 씨의 옷으로 바꿔 입습니다. 이유는 짐작이 가시죠. 그리고 CCTV에 찍히지 않기 위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아래로 내려갔던 거예요. 거기서 아직 숨이 붙어 있는 박 씨를 다시 끌고 올라온 거죠. 그렇게 재차 성폭행을 시도한 뒤에 박 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던 겁니다. 살해 이후 정 씨는 범행 은폐를 위해 바닥에 떨어진 흙과 나뭇잎 등을 닦아내기도 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하지만 박 씨의 유족들은 정 씨와 다른 주장을 했어요. 박 씨가 스스로 추락한 것이 아닌 정 씨가 박 씨를 성폭행한 뒤에 죽이기 위해서 베란다 밖으로 일부러 던졌다는 거죠. 근데 예상외로 박 씨가 죽지 않자 자신의 범행이 탄로날까봐 다시 내려가서 그녀를 데리고 올라왔다. 그리고 목을 조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유족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도 보통 도망을 치면 현관 쪽으로 달아나잖아요. 또 박 씨가 사는 아파트가 복도식이었기 때문에 막 소리를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이웃들이 문을 열고 쉽게 알아챌 수 있는 구조거든요. 실제로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도 이웃들은 박 씨의 집에서 쿵쿵거리는 소리와 함께 박 씨로 추정되는 여성의 비명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합니다. 그런데 박 씨가 갑자기 베란다 밖으로 투신을 했다?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범죄 심리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해요. 박 씨 입장에서 보자면 성폭행을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편이 나았을 정도로 상황 모면을 위해 일순간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또 박 씨가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였잖아요. 자신을 강간하려고 했던 상대가 다른 누구도 아닌 남자친구의 직장 동료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인 판단으로 추락을 선택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투신 후에 많은 출혈이 있긴 했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었던 이유는 화단 밑에 우거진 나뭇가지와 풀들이 충격을 완화해줬기 때문입니다. 당시 비가 많이 내려서 바닥이 또 축축하게 젖어 있는 상태이기도 했고요. 만약에 이때 얼른 구급대에 신고를 했으면 박 씨는 얼마든지 살 수 있었을 거예요. 끝까지 자기의 더러운 욕구는 채워야겠고 절대 처벌은 받고 싶지 않은 전형적인 범죄자의 모습이죠. 자, 그리고 그 범죄자,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정말 전형적인 범죄자였어요. 이미 정 씨는 범행 당시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성범죄자였습니다. 2001년에 19세 여고생을 자신의 집으로 납치해서 성폭행을 했었고 2007년과 2013년에도 주점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전과가 있었어요. 정 씨의 범행은 대부분 출소한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성충동을 억제하기 힘든 놈이었던 거죠. 죄질도 아주 나빴어요. 범행 과정에서 여성들을 무자비하게 때렸거든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2011년 8월부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와 성도착 증세를 보이는 범죄자에 한해서 약물 치료를 통한 화학적 거세 치료 명령을 시행했습니다.
항남성 호르몬제를 주입하는 건데 이게 무분별한 성적 충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근데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건 아니고요. 약물 복용을 중단하게 되면 효과는 사라집니다. 전문가가 판단했을 때 충분히 치료됐다고 여겨지면 또 투여를 중단하기도 하고요. 2013년 재판 당시 검찰은 정 씨에게 화학적 거세라고 할 수 있는 이 약물 치료 명령을 청구했었어요. 이게 경남 지역에서는 최초의 약물 치료 청구였고요. 전국적으로도 5번째에 해당하는 사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걸 기각해요. 그리고 정 씨에게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만 내립니다. 약물 치료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정 씨는 2018년 10월에 출소를 하게 된 거고요. 불과 1년도 되지 않은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또다시 성범죄에 살인까지 저질렀던 거죠. 이 화학적 거세 실행이라는 게 피의자의 인권 문제와도 연결된 부분이라서 피의자가 성도착증 환자라는 사실이 정확히 입증이 돼야만 된대요. 근데 법원은 정 씨가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행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정 씨에게 성에 대한 가학적 성향이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게 성도착과 직접적인 연결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치료 명령 청구가 기각됩니다. 딱 봐도 상습범인데 어떻게 재범 위험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보호관찰소. 이 성범죄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 관리가 되지 않았어요. 전자발찌를 한 성범죄자가 새벽까지 버젓이 술을 마시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데 아무 제재가 없었던 거예요. 실제 범행 당시 정 씨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심신미약과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죠. 지인들 또한 정 씨가 평소에 음주로 인한 주벽이 굉장히 심한 편이었다고 증언을 해요. 그동안 저질러 왔었던 성범죄 역시 음주 상태에서 저질렀던 거고요. 하지만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상황에서도 음주나 기타 행동에 대한 추가적인 준수사항은 전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보호관찰소의 예산과 인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해요. 한 사람당 관리해야 되는 그 범죄자들의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누군가가 이동 경로를 벗어나지 않는 한은 크게 주목을 받지 않는 거죠.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다 보면 얼마든지 재범은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판결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정 씨는 재판 중에도 계속해서 술에 취해 저지른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이었음을 주장합니다. 살인도 우발성을 강조했고요. 저는 이 내용을 말할 때마다 저도 말하기가 지겹고 왜 전달하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죄송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술에 취했어도 수법이 잔인하고 범행 은폐 시도를 한 걸 보면 이게 우발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철저히 계획적이죠. 본인 주장대로 만취해서 제정신이 아니라면 도주할 때 CCTV에 찍힐까봐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내려갈 생각을 어떻게 할까요? 정신이 그렇게 없는데. 자기가 유리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죠. 모순 덩어리입니다. 검찰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합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무기징역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 명령, 아동 청소년과 장애복지시설 등의 각각 취업 제한 10년을 선고합니다. 검찰과 정 씨가 각각 항소했는데요. 기각이 됐고요. 2020년 2월 20일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이 유지됩니다. 피해 여성 박 씨는 영어학원 강사였어요. 그러면서 파킨슨병을 앓고 있었던 어머니의 병간호를 도맡아 하던 너무나도 착한 효녀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또 팔순이 된 아버지를 극진히 돌보기도 했고요. 이 팔순의 아버지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렇게 글을 올리기도 했어요. 범인을 살려두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호소문이었는데 이게 정말 딸을 죽인 살인마의 엄벌을 청원하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어요. 예비 남편은 또 친하다고 생각했던 직장 후배로 인해서 약혼녀를 잃게 됐고요. 또 이런 댓글이 달릴 것 같은데 아니 약혼녀 집에 왜 다른 남자를 데려가서 술을 먹여야 했냐. 사실 그 일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근데 정 씨가 그렇게 미친 성범죄자였다는 걸 이 예비 남편이 만약에 알고 있었고 또 평소에 그런 기미가 보이는 인간이었다는 걸 눈치챘다면 절대 자기 예비 신부가 사는 집에 데려가지 않았을 거예요. 결혼 전에 친구들 집에 초대하는 거 되게 노멀한 일이고요. 흔한 일입니다. 이 일 자체로 예비 남편을 비난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정 씨가 겉으로는 얼마나 멀쩡한 척을 하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속으로는 범행 계획으로 똘똘 뭉친 악마 같은 사람이면서
사람들에겐 얼마나 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이고 살았다는 거겠어요. 그게 중요한 거겠죠.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2019년 순천에서 발생한 사건 전해드렸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